내가 5년 6개월을 복역하는 동안 서방파의 세력은 미약해졌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도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 징역 5년 6개월을 살다 보니 그러지를 못했다. 양은마저 육군 본부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양은이파가 와해되다시피 하다 보니 서울 시내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그 빈틈을 타 오비파가 등극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오비파 두목 이동재의 세상이었다. 그 무렵 내 친구 이석권은 도박장과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석권과 오비파 조직 간의 도박판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석권이 오비파 두목 이동재를 포커판 매장 문제로 무시하자 이동재가 격노한 것이다. 그 일로 인해 이석권이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대로변에서 난자당하고 말았다.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불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 특필되었고 이후 오비파 조직은 형사들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이석권이 오비파에게 난자당했다는 소문은 대전교도소에 있는 내 귀에도 들려왔다. 서방파가 오비파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지만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오비파 두목 이동재가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태촌이 이석권을 의리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권을 건드려도 김태촌이 절대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린치를 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도소장을 면담했다. 당시 나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다. 귀휴를 신청했다. 귀휴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범 수용자가 사회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다. 일주일간 귀휴가 결정되었다. 귀휴 나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오비파 세상이었다. 양은이파와 서방파 세력은 약해져 있었고 이동재의 오비파의 세력은 강해져 있었다. 귀휴 일주일 동안 박종석, 오기준, 박영장, 선배 등 서방파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보았고 특히 이석권과는 하룻밤 호텔에서 지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불구는 아니었지만 오비파 조직원들로부터 잔인하게 난자당한 이석권의 걸음걸이와 건강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이석권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오비파에게 보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석권 내가 내 친구임에도 그저 체면칠에 식의 형식적 옥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석권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친구로서 옥수발만 제대로 했더라면 오비파가 린치도 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난자당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면적인 보복전에 들어갔으리라는 사실을 친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조만간 만기를 채우고 석방되는 1986년부터는 오비파 이동재도 함부로 서방파를 넘보지 못할 것이므로 굳이 이석권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서방파의 위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무리수를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1986년 1월 석방되어 서울에 와보니 이동재의 새는 대단히 커져 있었다. 호남 선배들을 모두 비호 세력 등 스폰서로 두고 있었으며 전국구가 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조양은, 이동재, 김태촌 세 사람 모두 다 광주 출신이며 나이 또한 동갑이거나 한 살 차이의 또래들이었다. 조양은과 내가 모시던 선배들을 모두 이동재가 모시고 있었으며 호남 선배들로부터 인정까지 받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조직 선배로 모시던 박영장 선배와 지만천 선배까지 이동재가 직계 선배로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박영장 선배는 내가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인 1970년대 초반 박종석, 송태준, 오기준 선배와 함께 생활할 때 모셨던 존경하는 선배이며 또한 국회의원 신아무개 씨의 사위였기에 1976년도 신민당 당사 난입 사건, 당시 김영삼 의원 등 주류파 의원 폭행 사건과 사흘 뒤에 일어난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사건을 총지휘했던 선배였다. 그리고 지만천 선배는 오기준 선배의 둘도 없는 중마고우다. 박영장 선배와 지만천 선배는 나에게 오비파 두목 이동재와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동재와 밀접한 관계였다. 나는 이동재와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언제고 서방파 영역을 침범할 때는 가차 없는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으며 이동재 역시 수긍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은 정종원 선배 때문에 발생했다. 정종원 선배는 자유당 시절 동대문사단 이정재 보스의 핵심 인물이었다. 오야붕 이정재를 위해 이마수와 유지광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동대문사단의 행동대장이었다. 권광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숨을 멎도록 만들었다.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정종원 선배가 구해놓으라고 한문갑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문갑을 정 선배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비파 조직원들이 권광일을 찾아와 구타했다는 것이다. 오비파가 서방파 구역을 침범한 것이다. 김성광은 나의 친구이며 서방파 핵심 조직원이며 또한
파레스 호텔 나이트클럽 총책임자이다. 오비파 조직원들이 권광희를 구타한 것은 김성광을 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김성광을 무시한 것만 아니라 김태촌을 무시한 것이다. 정종원 선배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이동재의 처세술에 감탄했다. 내가 징역 사는 동안 선배들은 이동재를 보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 선배는 그 하찮은 문갑일까지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것이다. 박영장 선배는 이동재와 한솥밥을 먹고 있고 지만천 선배는 이동재와 동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인심은 참으로 냉정했다. 세력이 약하고 조직력이 없는 건달들은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두목 이동재를 비롯해 오비파 조직 전체를 섬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재가 김태촌에게 도전한 것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윤정환 일행에게는 정종원 선배 집으로 가서 정 선배를 잡아오게 하고 나머지 후배들에게는 이동재의 소재를 확인만 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서방파 조직원 전부를 소집했다. 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정덕일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서울 시내의 조직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했으니 놀랄 수밖에. 그러나 정종원 선배를 잡으러 간 윤정환이 그냥 돌아왔다. 정 선배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재의 소재를 확인하러 갔던 후배들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동재 역시 아지트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석권과 김성광을 불러 고지했다. 오비파와 전면전을 선포했으니 비상채비를 갖추라고 했다. 그리고 각각 특공대 후배들을 소집토록 했다. 1986년 봄 오비파 두목 이동재를 제거하기 위해 나는 친구 이석권, 김성광과 함께 밤새워 작전을 세웠다. 이동재를 오종철 선배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파레스 호텔 특실 VIP룸을 미리 얻어두고 이동재를 납치해 그곳에서 보복하기로 했다. 납치 후 이동재가 조직 세계를 떠나겠다고 혈서로 각서만 쓴다면 오비파를 해체한 후 고향으로 내려보낸다는 시나리오였다. 먼저 10년 전 오종철 선배를 난자했던 특공대 후배들을 불렀다. 그들도 세월이 흘러 30 초반의 가장이 되어 있었지만 검증된 후배들이기에 그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함께 재판받았던 후배들과 당시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을 포함해 30여 명을 동원했다. 본격적인 전쟁 선포에 앞서 나는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동재에게 전쟁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1975년 무교동 엠파이어 주차장 도로에서 오종철 선배를 난자한 사건은 급습이었다는 이유로 뒷말이 좀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제일 먼저 정종원 선배를 만나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이동재를 비호하고 추종하는 선배들을 따로따로 다 불러서 만났다. 나는 정 선배에게 이동재와 오비파를 섬멸하겠으니 앞으로는 그쪽에 의지하지 마시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 선배는 시종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발 오비파와의 전쟁은 삼가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엎질은 무림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후 오비파와 이동재는 섬멸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선전포고는 마친 셈이었다. 약속된 서초동 건물 앞으로 서방파 식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나는 이동재만큼은 오종철 선배 사건 때처럼 무조건 난자의 불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가능하다면 신사적으로 납치해 오비파를 스스로 해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먼저 이동재의 얼굴을 잘 아는 후배 10명을 시켜 이동재와 오비파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재 사무실은 건물 2층이었다. 나는 각 조장 겸 책임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만보 오재홍에게는 자기 후배 10여 명과 함께 계단 입구와 도로변에 대기하다가 만일 형사기동대가 출동하면 신속히 사무실로 올라와 알리라고 지시했다. 2층에서 이동재가 뛰어내려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 뒤 도로에 10여 명을 배치했다. 납치 후 신속히 퇴각하기 위해 자가용 10대의 문을 열어놓은 채 1대당 1명씩 남아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나와 김성광, 이석권은 특공대와 10년 전 오종철 선배를 난자한 후배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나는 형사기동대가 출동해 대기하던 오재홍이 혈투를 벌이다가 우리에게 연락하는 신호로 알았다. 어느 한 명이라도 조직원이 검거되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동재를 뒤로 하고 모두 다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함을 지르며 복도 계단을 올라오는 무리는 형사들이 아니고 만보 오재홍과 후배들이었다. 20여 명이 눈에 핏발이 선 채 손에 칼과 도끼와 낫을 들고서 이동재 새끼 죽여라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작전은 완전히 실패였다. 자칫 오재홍의 영웅심에 이동재와 오비파 조직원들이 무작정 난자당할 것 같았다. 나는 오재홍과 후배들에게
즉시 원위치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6탄으로 계단 밑으로 밀고 내려갔다. 내가 워낙 강하게 나가자 오재홍과 후배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오재홍은 컥컥 울며 내게 항의했다. 그때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형사기동대가 출동한 것이다. 건물 직원이 조직 간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이제 이동재 납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우리를 검거할 수가 없었다. 조직원 수십 명이 무기를 휘두르자 형사들도 접근하지 못했다. 우리들은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 번개같이 올라타고 자리를 떴다. 이동재의 간담은 서늘했겠지만 이게 무슨 꼴인가. 이동재를 납치해 혈서를 받으려고 얻어둔 파레스 호텔 특실로 돌아와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제 이동재도 전면전에 대비할 것이다. 오종철 선배는 불구가 되었지만 지인들 결혼식에는 참석했다. 조양은을 15년 징역 살도록 했고 하극상을 저지른 후배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나와 차 한 잔 나누었다. 그는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당시 총지휘자였다는 이유로 나에게 보복을 당해 불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늘 그에게 죄송스러웠다. 오 선배는 오비파 사무실 습격 사건과 이동재 납치 미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보스의 비극적 종말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니 더 이상 보스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동재도 지금쯤 사무실까지 습격하러 온 김태촌의 대담성에 기가 죽어있고 그날 형사기동대만 출동하지 않았어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오비파 이동재와의 화해를 거절했다. 도박장 개장 문제로 내 친구 이석권을 난자했는가 하면 내가 석방되어 사회에 있는데도 조직원을 보내 내 친구 김성광의 구역인 파레스 호텔 나이트클럽 멤버를 폭행하도록 조직원 부하들을 보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선배는 이동재와 만나 대화부터 먼저 나누라고 간청했다. 대화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일단 자기가 주선하겠으니 선배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동재와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종철 선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간청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동재와 독대했다. 얼굴이 긴장되어 굳어있던 이동재가 오따 정종원 선배의 문갑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조직의 보스가 부하 조직원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 오따 선배께서 부하 조직원들을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부하 조직원들이 보스에게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받아쳤다. 나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동재와 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전쟁을 하자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동재는 이미 의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오종철 선배의 부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서방파 친구들에게 행패를 부린 부하 조직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는 그릇이 큰 보스였다. 나의 뜻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동재가 말했다. 나의 뜻대로 이석권을 난자한 부하 조직원 특공대들과 김성광의 업소에서 김성광의 멤버를 폭행한 부하 조직원 등 오비파 핵심 식구를 다 보내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보스로서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차라리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후배들의 자존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쟁을 벌였을 텐데 이동재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다. 다음날 나는 친구 김성광, 이석권과 함께 항복을 받기 위해 이동재를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은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 자기 발로 걸어온 오비파 조직 식구들을 그것도 보스 이동재의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을 난자한다는 것은 보스로서 할 일이 아니었기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이다. 이동재는 약속을 정확히 지켰다. 신병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배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알아서 처리하라며 인계인수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만 골라 쳤다. 그들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의젓하게 맞았다. 나는 그들이 멋있어서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석권과 김성광이 갖고 있던 감정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마치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비파 행동대원들을 폭행한 쪽은 나와 서방파였지만 승리는 오비파의 것이었다. 후배들을 적장에게 희생양으로 보낸 이동재의 승리였고 의연하게 야구 방망이를 맞고 웃음 보따리를 터뜨리는 오비파 행동대원들의 승리였다. 오비파와 서방파의 전쟁은 종식되었다. 이동재와 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오종철 선배를 함께 만나 큰 전쟁을 맡게 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오 선배의 뜻에 따라 앞으로는 한 식구처럼 지내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기로 했다. 오 선배와 이동재 그리고 내가 축구 시합을 열어 조직 간의 우애를 다지고 서방파 오비파 양은이파 3대 패밀리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김태촌의 위력은 정치
정점을 찍고 있었다. 그때 조양은은 15년 징역을 살고 있었기에 사실상 양은이파는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조양은의 1년 후배가 명맥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조양은의 후계자는 대구 수성호텔 살인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나름으로 후배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조양은이 있을 때보다는 세력이 약했다. 이동재와 나는 조양은 후계자를 만났다. 양은이파 식구 조직들을 데리고 축구 시합에 참석하라고 일렀다. 양은이파 실세인 그도 환영했다. 검찰과 언론을 의식해야 했다. 김태촌이 천하통일한 축구 시합이라고 알려지면 안 되었다. 박남용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했다. 현직 부장검사이면서도 전국 새마을 조기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 부장검사가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 등 폭력 전과자들을 새마을 정신으로 갱생시키려는 의미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박남용 부장검사는 대찬성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의뢰해 인천 유성도호텔 황익수 사장과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던 판국이어서 내가 축구시합 협조를 부탁하자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박남용 부장검사는 내게 새마을 조기축구협회 심판진을 소개했다. 그리고 대회 이름도 제1회 새마을 축구대회로 명명했다. 대한민국 건달들이 해마다 한 번씩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제1회라고 못 박았다. 그래야 건달 조직 상호 간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서로 돕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와 이동재는 호남 선배들을 모두 초청했다. 제일 큰형님인 이승환 선배부터 시작해 호남 선배 50여 명을 초청해 선수 명단에 등록시켰다. 자유당 시절 정치 건달 선배님도 두루 모셔 선수로 등록시켰다. 동대문사단 이정재의 핵심 부하였던 유지광, 역시 동대문사단의 엘리트인 서울상대 출신 낙화유수 김태련, 이정재의 부하인 오따 정종원, 명동파 이화룡의 핵심인 신상사 신상현, 시라소니 이성순의 직계인 유명화, 광주의 전설적인 주먹 이용 전의장 송태준 선배 등을 초빙했다. 축구시합에 무게를 싣기 위해 여야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초청했으며 밴드를 동원했고 사회는 유명한 코미디언에게 맡겼다. 때는 1986년 6월 중순 초여름 날이었다. 한양대학교 옆 한강 둔치에 최고급 승용차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검은 정장 차림을 한 헤비급 청년들이 도착한 승용차들을 주차장 쪽으로 댄 후 일일이 본부석으로 안내했다.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 조직원들이 선발되어 서로 한 몸이 되어 안내한 것이다. 국회의원, 사회저명인사, 사업가, 50실세, 전두환 대통령, 친척, 공무원, 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본부석에 앉았다. 어림잡아 300여 명의 저명인사가 북적였다. 모두들 금일봉을 냈고 방명록에 본인 이름을 기재했다. 이윽고 박남용 부장검사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으며 김상현 의원이 축사를 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 피리철승 의원은 중앙당 국장급 간부를 시켜 금일봉을 보내왔다. 이날 금일봉 접수자 명단과 방명록에 기재된 저명 인사들로 인해 나는 몇 달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사흘 동안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당했다. 한 달 뒤 인천 유성도호텔 황익수 사장 피습 사건이 터지고 나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을 때 그 방명록을 불태워버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날 모은 돈이 김대중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불라는 것과 5.3 인천 사태 주동자인 제야 인사 장영달 씨의 은신처를 대라며 혹독하게 고문했다. 나는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가한 분들의 이름을 함구했다. 당시 수배자이던 장영달 씨도 축구 시합을 구경하러 왔는데 내가 숨겨주고 있었기에 바람 좀 쐬라고 한 것이다. 축구 시합은 나이별로 5팀을 구성해 치렀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 대선배팀 5팀이 제1회 새마을 건달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놓고 시합을 벌였다.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도 저마다 나이별로 섞여 한 팀이 되어 공을 찼다. 나는 당시 36세였기에 30세에서 39세 팀이 되어 이동재와 한 팀으로 뛰었다. 그러나 우리 팀은 40세에서 49세 팀에 패했다. 나는 공을 차다가 발목이 접질려 환자가 되었다. 오랜만에 공을 차다 보니 숨도 차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허덕이며 공을 쫓아다녔다. 오전부터 시작해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까지 축구 시합을 했다. 꾸준히 조기 축구를 해온 40대 팀은 실력이 대단했다. 40대 팀이 1등을 차지해 우승기와 트로피를 차지했다.
조일화는 예정에 없던 손님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 서울에서 온 이가 누구던가? 예, 그게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태촌이라는 자입니다. 조일화는 김태촌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가만히 되새겨 보았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제3세대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서방파의 보스 김태촌. 사시미 칼로 뒷골목을 완전히 평정했으나 바로 그 칼 때문에 협객계의 선배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던 김태촌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사사로운 방문도 사소하나마 이유가 있는 법인데 강남 일대를 휘어잡기 시작한 김태촌이 초대장도 없이 협객계의 거두 조일환을 찾아온 데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었다. 조일환은 그게 궁금했다. 김태촌이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골몰하던 조일환은 일단 얼굴도 모르는 후배의 알현을 허락하였다. 조일환은 방에 앉은 채로 가만히 그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김태촌의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비무장이었고 몸집도 건장한 편이 못 되었다. 오히려 왜소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일환은 김태촌의 눈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광주를 제압하고 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눈. 푹 패인 양 볼 위에 간신히 얹혀있는 두 눈이야말로 조일환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눈보다도 살기로 충만해 있었다. 조일환은 모처럼 쓸만한 아우를 하나 보는 것 같았다. 김태촌은 일체의 허튼 동작을 허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조일환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촌이라고 합니다. 둘의 대면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은 적잖이 듣고 있었다. 특히 김태촌은 협객계의 대부 조일환의 명성을 광주에서 활동할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터였다. 회장님의 은덕에 힘입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촌과 조일환은 서로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그러나 김태촌의 무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태촌은 다시 천안으로 내려왔다. 그는 조직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오히려 치기만만한 패기와 오기로 가득 찰 나이였다. 불행하게도 그 패기와 오기는 김태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부추겼다. 김태촌은 일대 단판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다. 단판이 아니면 다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욕심마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김태촌은 1차 방문 때와 달리 동행을 거느리고 천안으로 내려왔다. 동행인들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김태촌의 아우들이었다. 김태촌은 뭔가 비상한 결심을 한 듯 보였다. 하루도 쉴 틈이 없을 만큼 빠듯한 일정에 쫓겨있던 조일환은 그날도 조직의 새까만 후배들로부터 긴급한 보고를 받았다. 조일환 회장님, 무슨 일인가? 저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육중한 체구의 부하가 안으로 들어서며 조일환 앞에 허리를 숙였다. 지금 김태촌이가 이리로 온다고 합니다. 조일환이 뜬금없는 소리에 관심도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 이번엔 무슨 일이라더냐? 부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태촌이가 회장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녀갔을 때 회장님께 춘규 형님의 추방령을 거둬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조일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쯧쯧.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했는데 회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김태촌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순간 조일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부하의 말대로라면 김태촌은 제 발로 독 안으로 기어드는 생쥐꼴이었다. 사직동 조일환의 집 구조는 특이했다. 집 앞에 나 있는 세 갈래의 골목 끝에 위치해 있고 집 또한 미음자 형식으로 지어진 집인데다가 집 둘레에는 다른 집들이 둘러싸고 있었기에 골목을 차단하고 대문을 닫아버리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서록 대문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골목을 차단해버리면 골목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조일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알겠나? 라고 말했다. 만약 김태촌이가 여기서 무슨 변을 당한다면 조일환은 그대로 몰락이었다. 비록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집단은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조일환의 조직원들은 김태촌을 없앨 생각으로 이미 착착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부하가 조일환에게 김태촌이 찾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신복 김원주는 사직동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대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원주 형님, 만약 김태촌이가 회장님을 단독으로 만나 칼질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김원주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김태촌이가 혼자 회장님을 만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김태촌이가 회장님과 독대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 독대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될 테니까 김길수, 너하고 몇몇이 회장님 곁을 떠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밖에서 여차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당에서 기다려.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김원주의 말에 얼른 대답했다. 김원주가 급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연락해 놓은 대로 20톤짜리 덤프 준비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자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게 되면 뒤를 따라가서 혼을 내줘라. 알겠어? 그리고 다른 애들 30명 정도만 골목길 끝에다 배치해둬.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형님. 김원주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가고 주차장으로 덤프트럭을 가지러 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김태촌이 5명의 신복들을 데리고 사직동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조일환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운 김태촌이 자신의 발에 찬 칼을 확인하고는 조일환의 집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른 때와는 달리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김태촌은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문까지 다가간 김태촌이 문을 두드렸다.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구요? 나 김태촌이요.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대원이 무심한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조일환 회장님 좀 뵈려고 왔는데 계신가? 예, 들어가시죠. 김태촌이 안으로 들어서자 대문을 열어주었던 그가 문을 일부러 소리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대문을 굳게 지키고 섰다. 순간 김태촌은 아차했다. 이들이 벌써 눈치를 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걸 어쩐다. 김태촌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어쨌든 부딪혀 보자고 생각했다. 여차하면 조일환을 인질로 삼아도 될 성싶었기 때문이었다. 김태촌이 응접실 쪽으로 다가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가섰다. 무슨 일이시오? 부하들의 목소리에 김태촌에 대한 반감이 짙게 묻어 있었다. 회장님을 뵈려고 하는데. 회장님, 김태촌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김태촌이 응접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신복 부하들이 조일환의 곁을 호위했다. 김태촌은 그들의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와 같은 사리를 느끼며 일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나 역시 야심찬 주먹계의 신진 보스 김태촌이었다. 그는 여기서 그냥 겁에 질려 물러나게 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태촌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일환의 응접실로 들어섰다. 조일환은 웬일이냐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물었다. 그래, 잘 지냈는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김동지, 자네 쪽 일은 어떤가? 요즘 서울 나갈 일이 없어서 통 모르겠네. 그래, 또다시 나를 찾아온 까닭이 뭔가? 김태촌이 잠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세 사람을 쳐다보며 할 수 없다는 듯 털어놓았다. 회장님, 춘규 형님에 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만 진노를 푸시고 불러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순간 조일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동지, 나 역시 춘규를 사랑하네. 그러나 이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런데 또다시 그 일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자꾸 천한 일에 끼어드는가? 김태초는 싸늘하고 단호한 어투로 조일환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엽답게 아랫사람의 불찰을 너그러이 거두어 주십시오. 조일환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뻗쳐올랐다. 김동지, 긴 말 않겠네. 돌아가게. 여긴 천안이야. 천안은 천안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법. 결자해지란 말도 모르는가? 그만 일어서게. 조일환의 고함 소리에 김태초는 신복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응접실을 빠져나오자 사직동에 기거하고 있는 대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태초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후회했다. 조일환은 아직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김태촌의 이마 위로 진득한 식은땀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조일환이 응접실을 나서며 벼락같은 고함을 쳤다. 모두 물러서라.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김동지에게 허튼 짓을 했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순간 대원들이 주춤거렸다. 김태촌을 동지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 여전히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김태촌의 눈매도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조일환이 선뜻 대도를 내려서며 김태촌에게 말을 했다. 이제 알겠나? 여기서 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자네 원하는 곳까지 내가 동행하겠네. 김태촌이 고개를 푹 떨궜다. 조일환이 성큼성큼 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김태촌이 뒤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 집을 나선 조일환은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섰다. 그때 골목 끝에서 김태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김원주가 대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대원들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일환은 이미 김원주가 몸을 숨긴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일환은 음식과 술을 시켜 김태촌에게 권했다. 들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하지만 자넨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키우게. 춘규 일은 천안의 일이네. 자넨 서울 일에나 신경 쓰게. 그리고 말이야. 조직의 섭리에 대해서도 자넨 아직 더 익혀야 하네. 아무렇게나 용서하고 그저 해본다는 신용으로 반성했네 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지. 춘규와 나는 언젠가 화해하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네는 왜 내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차차 알게 될 걸세. 김태촌이 겨우 입을 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춘규 만나거든 분명하게 전하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불행한 일은 나 혼자 풀어낼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줌세. 그때 밖에서 대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조일환에게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마친 대원이 성큼 몸을 돌려 밖으로 빠져나갔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가 다시 허리를 굽혀 조일환에게 말을 했다. 회장님,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일환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김원주 불러와라. 그때까지 식당 곁에서 몸을 숨기고 김태촌 일행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김원주가 주춤주춤 모습을 보였다. 김원주, 당장 애들 전부 불러들여라. 그리고 태촌이가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줘. 알겠나? 만약 저들에게 무슨 위해를 끼쳤다가는 내 놈도 성치 못할 테니까. 그리고는 김태촌이 있는 식당으로 몸을 돌렸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조일환의 어깨가 몹시 힘에 겨워 보였다.